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주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주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총선입니다. 평론가님 투표하실 거죠? 지난주에 사전투표했습니다. 30분이나 기다려서 했는데요.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 표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꼭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 조금 서운한 소식인데요. 누가 은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한때 아시아의 별이었던 가수 보아가 소속사와의 은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난 6일이었죠. 보아 씨가 이 SNS에 은퇴와 관련된 발언을 올리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라고 처음에 적었어요. 오타가 났던 거죠. 이후에 이제 은퇴라고 정정을 하면서 문장을 고쳤는데요. 10대 때 데뷔를 했죠. 2000년 13살, 만 13살의 나이에 데뷔를 해서 올해로 24년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톱가수 자리를 지켜왔던 가수였던 만큼 많은 팬들의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 네티즌들로부터 사실 외모 지적을 받아왔어요. 이 외모 지적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한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데뷔 이후에 영화 트루먼쇼와 같은 삶, 트루먼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감시당하는 삶이잖아요. 24시간 내내.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악플은 나쁘다. 아이돌도 사람이다. 인간으로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오죽했으면 좀 그렇게 올렸을까 싶더라고요. 네, 보아를 두고 이제 논란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자 글을 다시 올렸는데요. 근데 오히려 더 은퇴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리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올린 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은 내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가수 보아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지만 이게 은퇴 시점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예고를 했던 발언을 철회한다거나 아니면 심경을 설명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 시점이 언제가 내가 계약 시점이 끝난다. 글쎄요, 연예인들 가운데 본인 계약 시점을 이렇게 본인 SNS에 공식적으로 거론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의 갑작스러운 은퇴 언급, 아마도 약플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 씨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연예인보다도 악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연예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팬들에게도 지금 고스란히 미쳐서 SM 엔터테인먼트 앞에서 또 트럭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속 연예인이 이런 상황인데 왜 지켜주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트럭 시위가 벌어진 건데 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이 보아 씨의 은퇴 언급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네, 2000년 14세 어린 나이로 데뷔한 보아는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거두면서 K-팝 해외 진출에 발판을 마련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도 뭐 동시대를 함께 자라오면서 그 대단한 인기를 함께 실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 신드롬급 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원조 한류 스타이기도 하고요. SM 엔터테인먼트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초석을 다진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뭐 원조 한류 스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넘버원이라든지 발렌티 또 걸스 온탑 마이네임 이런 여러 히트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탄탄한 코어 팬층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들의 워너비 가수예요.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올해 특히 데뷔 23년째가 되던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펼칠 수 없었던 데뷔 20주년 공연을 지난해 펼치면서 다시 한번 그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은퇴라는 글자를 거론한 것이 맞지 않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이 프로듀싱에 나선 NCT 위시 상당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 이어갈 텐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지금 NCT 위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후에 또 활동도 프로듀싱 활동 계속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인생 2막을 이 가수가 아닌 프로듀서로서 인생 2막을 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보아 씨를 향해서 응원과 위로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와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의 이 향후 행보 어떨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악플이 많아진 시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드라마 출연 이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팬들이 봤을 때는 보아는 완벽한 가수였는데 왜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 그리고 연기에 도전했느냐 이런 반응 때문 아니었을까 싶어요. 글쎄요, 연기에 대한 혹평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연기자로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익어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외모 지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 지적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플 논란에 시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 뭔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악플과 관련한 이슈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 지금 비단 보아 씨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고 구하라 씨라든지 고 설리 씨도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실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 악플로 법적 처벌을 요구했을 때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는 올라갔어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처벌 수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징역형에 처해지느냐 아니면 3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약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에 처해지는 연예인들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뭐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은 올라가고 있는데 악플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거든요. 일단 뭐 행정기관을 통해서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지금 플랫폼 뭐 요즘 SNS를 통해서 악플들을 많이 또 적는 악플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뭐 엄격한 책임 추궁을 한다거나 관련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체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활발한 SNS 활동과 더불어서 요즘 세대들에게는 악플이 무슨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악플을 내가 받는 악플, 내가 누군가한테 쓴 악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악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 분들께 피해를 입혀 죄송. 도대체 누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걸까요? 네,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일반인 여성에게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정음 씨가 지난 3일에 본인 SNS에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SNS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추녀야 영돈이랑, 이러니까 황정음 씨의 남편이죠.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캡처된 여성 SNS 게시물에는 1박으로 방콕 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만큼 잊지 못할 여행이 됐다. 땡땡땡 이영돈 고마워. 아무 생각 없이 다 때려치우고 여행만 다니고 싶다. 꿈 깨야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여성이 SNS에 황정음 씨가 저격한 이영돈의 상간녀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영돈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분과 일면식을 가진 적도 없다라는 거죠. 이 여성의 친구도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놨는데요. 이 여성이 적은 게시물에 이영돈이라는 건 황정음 씨의 남편 이영돈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황정음 씨 본인 SNS에 다시 한번 사과 글을 게시했고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정음 씨의 소속사까지 사과문을 발표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황정음 씨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폭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정의 폭주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번 일로 황정음 씨의 경솔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름 때문에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황정음 씨 엇나간 저격으로 상간녀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얼굴 노출 등 여전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 여성이 본인 SNS에 적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 얼굴과 악플을 포함한 게시글이 남아있다. 유튜브에서도 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로 가십거리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관심조차 부담된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추측,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본인 사진과 개인정보 더 이상 다뤄주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부탁의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사실 황정음 씨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사진 한 장 경솔한 메시지 때문에 지금 역풍을 맞고 있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황정음 씨가 이혼과 관련된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냈고 SNL에서 또 꽁트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꽁트로 보여주면서 많은 대중들로부터 응원의 목소리를 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의 비호를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일단은 이혼이라는 게 개인사 중에서도 이 계속해서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 자극적인 내용을 본인 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유튜브 또 OTT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황정음 씨가 이 한 지상파 방송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제작 발표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간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개인적인 일로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죄송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연기는 연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배우들은 본연의 업에 집중해야 한다. 본인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맞는 메시지를. 그런데 본인이 메시지에 본인의 행동이 지금 부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에 상당히 저는 민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제작진들이나 같이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혼과 관련된 일, 상간녀와 관련된 일, 이 모든 것들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갖는 게 맞습니다. 한두 번은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대중의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라도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근데 황정음 씨가 이렇게까지 폭주하면서 남편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가요? 일단 관련해서 연예부 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데 네. 남편의 세컨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컨폰의 이 활용을
황정음 씨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황정음 씨가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져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봤는데 이 세컨폰에 외도 정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휴대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직접 가져다 줬다는 것, 이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지금 컨텐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황정음 씨가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분석이 맞다 하더라도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예인들의 SNS가 뭔가 폭로와 저격의 장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NS 하면 내 공간인데, 사적인 공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명인의 SNS가 과연 사적인 공간이기만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음 씨의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적인 공간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자회견장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본인의 SNS라는 사실, 뭐 황정음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뭔가 가감 없는 폭로를 하고 있는 유명인들은 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연예인도 사람인데 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냐. 자기네 SNS인데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연예인이 왜 높은 몸값을 받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연예인으로서, 유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연예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이 불러오는 파급력이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기분 나빠서 본인 SNS에 한 줄 적은 것과 유명인이 본인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한 줄 적은 건 그 파급력이 엄연히 달라요. 본인 몸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본인의 어떤 재능에 대한 몸값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각인하고 있으라는 것도 그 몸값에는 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대법 승소에도 아무 소식 없어 팬들에게 미안. 네, 법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연예인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가수 유승준의 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병역 의무 기피로 지금 유승준 씨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대법원 승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입국은 뭔가 요원해 보입니다. 네. 유승준 씨 최근에 데뷔 27주년을 맞아서 본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근황을 전하면서 대법원 승소 후 넉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1997년에 데뷔해서 데뷔하자마자 뭐 거의 신드롬급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당시에 국내 가요계 재미동포 출신 가수들이 데뷔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유승준 씨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 이미지가 유승준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던 일이 발생을 했죠. 2002년 1월에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마침 이 해외 공연 때문에 외국 출장 중이었던 유승준 씨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하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의 모델에서 하루아침에 이 어떤 비겁한 병역 기피자가 됐고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럼 가수 유승준의 재판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요. 같은 해 2002년 2월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 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서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2015년 유승준 씨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이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고요. 여기에 이제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소송 최종 승소했어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승소 이후에도 발급 재차 거부했고요. 유승준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게 이제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돼요.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유승준 씨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가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해준다 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유승준 씨 기부는 잘 알겠지만 그 당시 국민들로부터 아주 높은 인기를 얻었던 만큼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는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뭐 군대를 가겠다 말을 해놓고 뒤로는 시민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전에 유승준 씨가 했던 발언을 보면 자신이 한국인이고 자식들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고 자녀들에게도 조국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대중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살이 됐을 때 비자를 달라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이 자체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입국의 목적이 정말 우리나라 땅을 밟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어서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유승준 씨가 미국에서 특별하게 경제활동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시 제2의 컴백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걸 대중들이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말이 통용이 돼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되지만 병역, 국방의 의무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시간도 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승준 씨뿐만 아니라 MC몽 사례가 있죠. MC몽 씨가 사실 상당히 엔터테이너로서 또 가수로서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MC몽 씨 어금니 고의발치,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이렇게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정황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방송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아직까지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유승준 씨 하면 싸이 씨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를 2번 다녀봤죠. 지금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스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 대법원에서 이겼지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 물론 법 중에 법,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헌법보다 더 최고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정서법인데, 유승준 씨가 이렇게 병역 기피한 사실, 아무리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국민정서법으로 이걸 잊히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500원 영화관 부담금 폐지 논란입니다. 네,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해서 영화 티켓 값이 500원 내려갑니다. 이 정부가 부담금을 대수술하면서 영화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일반 국민들은 영화요금을 500원 깎아줘서 뭐하냐고 푸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림자 조세, 그러니까 세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지만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이 조세를 전면 정비하겠다며 폐지 대상에 영화 관람료 부과금을 포함시켰는데요. 영화 티켓값 500원 인하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효과를 물었더니 큰 공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 부과금, 부담금,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 관람료 가액의 3%를 징수를 합니다. 입장권이 15,000원이라면 뭐 정확하게는 450원, 500원 미만의 이 금액이죠. 이렇게 책정되는 식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그림자 조세 철폐해서 좀 서민들의 삶을, 팍팍한 삶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낸 건데, 네. 일단 시민들은 말씀하셨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많습니다. 이 부담금 폐지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 정작 관람객들에게는, 영화 관람객들에게는 크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회자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겨우 영화 티켓값 500원 깎아주고 생색내는 거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장 보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과일이나 채소들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 물가 안정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뭔가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관의 입장도 좀 애매합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부터 했으니까 눈치는 봐야 하고 이 법이 처리되는 동안엔 요금을 올리기도 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사실 여기서 만약에 요금을 더 영화 관람료를 더 올린다면 극장 가실 분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 그리고 지금 파묘까지 계속해서 천만 영화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킬링타임으로 시간 죽이기용으로 극장을 많은 분들이 자주 갔어요. 하지만 요즘에 그렇습니까? 꼼꼼히 체크하고 내가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극장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굳이 가지 않아도 볼 게 너무 많죠. 그렇죠. OTT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만 해도 볼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올린다면 이건 사실 이 극장으로 관람객들 오지 말라는 모소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영화계가 침체에 빠졌죠. 극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람료가 급등하면서 이 사실 영화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 가격 인하해야 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 폐지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00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폐지가 된다면 500원이 그러니까 내가 내는 관람료에서 깎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발표됐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극장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체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해서 협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일단 영화 이 티켓에 포함된 부담금 조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네. 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겠죠.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회가 영화 티켓값 내릴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500원 티켓값이 조금 싸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알고 있겠지만 극장에서 100원을 싸게 할지 200원을 싸게 할지 싸게 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금 인하가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상영관 수익 증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은 영화 부과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관람료가 낮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극장 관계자가 영화발전기금 있어요. 그런데 이 부과금에서 거의 영화발전기금이 나옵니다. 수익원이 다각화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안 없는 부과금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과금이 쓰이는 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만약에 없애게 되면 티켓값 3% 인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3% 이상의 손해가 극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부과금이 거치지 않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해주겠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보전이 안 되고 이 부과금이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영화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극장으로 가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3% 이상의 손해가 극장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500원, 단순한 3%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담금 혜택을 보던 영화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3% 부과금은 영화 발전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는데요. 이 부담금 폐지가 영화 발전기금 축소로 또 이어지고 영화산업 위축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이 언제 생겨났냐 하면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과 함께 2007년에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2007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고 한시적인 정책이었어요. 7년 동안만 운영하기로 했던 정책인데 2014년, 2021년
이렇게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해서 사실상 기금으로 굳어졌죠. 그러면서 세금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7년 동안만 운영하려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굉장히 뭐 저예산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는 어떤 주체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나 지역의 영화제들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인 창작자들 육성하는데 이 기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만들어져서 17년 동안 이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관련 부과금 폐지하겠다라고 정부가 낸 목소리에 대해서 영화인 연대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발전기금 운용 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 부과금 폐지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관련된 내용 제가 좀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수익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는 546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그 절반인 29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문체부가 정부 재원으로 영화발전기금 규모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지금 관련해서 사실 여러 예산들, 그러니까 영화계와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지금 삭감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화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뭐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뭐 이 K 컨텐츠, K 무비 세계 속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풀뿌리 독립 영화, 이런 또 예술 영화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인재가 키워졌고 그 인재들이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사실 지금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성과가 언제 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고 부담금 계속해서 남발해서도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글쎄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발표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책 없이 무조건 줄인 것으로 영화인들은 보고 있거든요. 부담금 폐지에 앞서서 영화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걸 폐지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채워서 이 영화 산업이 앞으로도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영화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계는 이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대해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졸속으로 기만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티켓을 구매했을 때 3%의 이런 부과금,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있었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정 충당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정부가 지금 대신에 재정 지원 해주겠다. 과연 이게 사실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삭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영진이에서 내놓은 이 올해 독립영화예술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14억 원이었거든요. 올해 6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영화제 지원 사업 예산도 24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지역 영화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도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제작진들 투잡, 쓰리잡 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업계에서 체감하는 현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지금 정부가 재정 충당책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으로밖에 영화인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과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가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권이 다수당이 될 건지 야권이 다수당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권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게 처리가 되겠지만 야권이 다수당이 된다면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인들의 입장이 지금 이런 목소리가 또 총선 직전에 나온 목소리잖아요. 네네. 총선용 이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뭔가 생색내기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문화예술계는 지원을 사실 해줘도 좀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내면서도 알기 어려웠던 부담금을 대폭 없애거나 줄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영화 관람료 이외에 정비된 부담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폐지한 부담금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를 구조조정하는 셈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국민 실생활과 이 관련이 돼 있는 부담금들인데 항공요금에 포함된 부담금 가운데 하나가 출국 납부금입니다. 이 돈이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고요.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라고 있는데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5,000원,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15,000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 단수여권 발급받을 때는 부담금을 걷지 않게 되고요.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3,000원 인하가 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부담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61년이에요. 이번에 전면 개편한 것 6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뭐 어떤 제도든지 간에 시간이나 사회가 변하게 되면, 시대가 변하게 되면 손을 봐야 되는데 유독 부담금만큼은 어떤 정부도 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런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냐 저도 고개가 갸웃해지는 부담금이 있기는 합니다. 껌 살 때 부담금이 붙는데요. 폐기물 부담금이 또 붙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대표적인 부담금인데 사실 부담금이라는 게 중앙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을 필요가 없는 그 또 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물론 정부의 취지대로 국민의 어떤 가벼워진 지갑, 가벼워진 경제 여건 때문에 좀 이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취지라면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정부의 재정이 긴축 재정이에요.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부담금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대세는 웹툰 원작 드라마입니다. 올해에도 웹툰 원작 드라마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는 성공한다는 콘텐츠 업계의 성공 공식이 또다시 증명된 셈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원작 드라마인 TVN 월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12%라는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상당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K드라마에 한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드라마죠. 네. 이 드라마를 보면 대략적인 스토리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던 강지원, 박민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죠. 강지원이 남편 박민환, 이희경 씨가 상당히 악역을 아주 완벽하게 가깝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민, 송하윤 씨가 연기를 했던 캐릭터죠.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10년 전에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 2회차를 살면서 복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의 이런 어떤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회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기물로 굉장히 눈에 띄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던 드라마 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마무리가 딱히 마음에 들게 끝나지는 맞습니다. 않았었죠. 네네. 26.9%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회귀물 하면 사실 일종의 판타지죠. 내가 살았던 그러니까 사실 내가 살지 않았던 미래로 가는 것도 판타지물이지만 내가 이미 살았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판타지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장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걸 다 알게 예측 되잖아요.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측 가능하니까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당했다면 응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지원이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완전히 환골탈퇴하지 않습니까? 환골탈퇴한 모습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통쾌함, 쾌감을 준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넷플릭스 시리즈죠. 살인자 영란감도 웹툰이 원작인데요. 큰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는 살인자 영란감이라고 읽으셨잖아요. 네. 이게 저는 살인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읽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이 포스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제목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의 경우에는 살인자 오난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부르지만 다양하게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게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영란감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이 뽑은 아주 독특한 제목은 살인자 땡난감. 을 네.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한 배우 이희준 씨 같은 경우는 살인자 오난감으로 했는데 여기서 오는 성이 아니라 감탄사 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극중에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가 이 감탄사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저도 약간 영 난감한 상황이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해석이 얼마든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예사롭지 않은 새 인물의 어떤 아이러니한 삶을 그린 작품이죠. 이게 영화로는 켈러 파라독스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사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뭔가 의도하고 다르게 마주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구도와 달라지는 스토리와 달라지는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묘하게 납득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큰 매력은 그 납득을 가능케 하는 게 물론 스토리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우식 씨, 손석구 씨, 이희준 씨 세 사람이 뭐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살인자 오난감, 뭐 형사물의 어떤 묘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드라마였지 않았나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이 웹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전 성공 사례가 참 많죠. 그렇죠. 일단 뭐 웹툰의 성공 사례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딱 짚기가 어렵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드라마 하면 작년에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빙. 그렇죠. 네. 한국형 어떤 초능력자들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다뤘던 드라마인데 일단 지금 사실 그 무빙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에 허덕이다가 무빙으로 인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구원투수가 되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빙이 인기를 끌면서 이 원작 웹툰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 원작 웹툰의 매출이 12배가량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빙을 드라마로 보신 분들 가운데 웹툰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웹툰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웹툰 IP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TV 드라마로 봤던 드라마들의 소재가 많이 달라졌죠.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회귀, 환생, 빙의, 좀비, 괴물, 초능력에 이르기까지 이 판타지로 과거의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던 소재들이 신선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치솟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사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마련된 드라마를 만들기를 원하겠죠. 그 안전판이라 함은 이미 검증받은 작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웹툰 IP가 이미 검증을 받았죠. 대중들에게. 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사실
오리지널 작품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웹툰 원작 드라마는 성공한다. 지금 드라마 업계에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아예 없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작용도 함께 초래를 하는데 지금 제작 환경이 약화된 만큼 작품 수가 과거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주연 배우로 상당히 얼굴을 많이 비치던 배우들조차도 이제 출연할 작품이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소재는 신선하지만 신선한 작품을 찾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웹툰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드라마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드라마가 없기 때문인 거죠. 신선한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콘텐츠 생산의 어떤 토대가 위협받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들이나 신인 배우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그만큼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이 유명 원작 IP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화에 대한 그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콘텐츠 개발은 좀 등한시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웹툰이나 웹소설 IP를 자꾸 쓰다 보면 정말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재창작에 힘을 쏟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작 IP를 구매해서 뭐 게임이나 드라마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될 경우에 일부,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쓰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는 원칙을 만드는 것도 이 새로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노타투존 확산, 위화감대, 자유 침해입니다.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온라인상에서 등장하면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 노타투존 확산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도 좀 분분한데요. 노타투존에 찬성하는 측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문신한 게 자유라면 노타투존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 주인도 자유다. 그러니까 노타투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신, 과한 문신 자체는 뭔가 어떤 혐오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문신이 있으면 온천이나 수영장에서 가려야 한다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도 자신의 타투를 공개하고 있죠. 뭐 태연 씨나 덱스 그리고 한솔 씨 등이 타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30 세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타투 자체에 대해서 본인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성이고 하나의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개념이 큽니다. 패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실제 전국 문신 시술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도 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대중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문신 시술자 35만 명이에요. 문신이 5만 명, 또 반영구 화장이 30만 명인데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타투협회가 추산한 국내 타투 시장 규모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사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수치가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신이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여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을 시술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시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1992년에 대법원이 문신 시술 의료 행위로 판결을 하면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국회의원들도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법안들이 18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7건이나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지금 임기 만료로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완전히 이 타투에 대해서 혐오 문화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시대, 사회는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문신, 이 노타투존, 이 타투에 대한 평론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뭐 타투라는 건 어떤 하나의 트렌드화 돼 있어요. 그런데 노타투존 같은 경우는 사실 배척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적 수용의 틀, 어떤 분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중간적 수용의 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조폭의 문신을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답거나 개성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배척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